볼게요. 아니, 거기 있는 거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제자원리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빠졌거든. 제자원리가 글자를 만든 원리를 말하는데, 지금 유인물 봅니다. 제자원리는 글자를 만든 원리야. 그래서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면 28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 있죠? 어떻게 28글자가 나오게 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자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음 17개, 모음 11개, 이렇게 해서 이제 28글자가 되는 거야. 그럴 때 현대국어는 몇 개? 24개. 없어진 4개를 기억해야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벗어난 글자는 만든 글자가 아니라 활용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8개 안에 만든 것과 그 다음에 만든 글자를 활용해서 만든 것과 구분해야 돼요. 먼저 자음부터 볼 거예요. 거기 이제 초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가로에서 초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자음이라고 써주세요. 먼저 자음의 제자원리야. 자음의 제자원리는, 그러니까 자음도 그렇고 모음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원적은 원리가 2개라는 뜻이야. 자음의 제자원리 2가지, 모음의 제자원리 2가지. 이렇게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이원적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 2가지를 말한다. 그럴 때 첫 번째가 상형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상형의 원리. 요 상형의 원리는 발음 기관을 본뜬 거예요. 상형은 생김새를 베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뭘 만드냐? 기본자 5개를 만드는 거야.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기본자 5자.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이렇게 해서 기본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음에서는 가획의 원리야. 거기 써있지? 가획의 원리. 가획은 획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기본자에다가 획을 하나씩 추가하는데 이거는 소리의 세기를 드러내. 이 가획의 원리는 소리의 세기가 반영이 돼. 그래서 얘가 음운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소리가 세짐에 따라서 뜻을 변별하는 기능을 갖게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유인물 보시면 지금 이제 여은이가 필기한 거를 보면 아설순치후라고 해서 그렇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든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획을 추가하는 거야. 그러면 기역에 획을 추가하면 이제 키읔이 된 거죠. 니은의 획을 하나를 추가하면 디귿이 되고 2개를 추가하면 티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획 추가 하나보다 획 추가 2개가 더 센 소리라는 얘기인 거죠. 가획은 소리의 세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획을 통해서 글자를 만들어. 그럴 때 지금 이응을 보시면 거기 획 하나 추가했어. 짝대기 하나 들어있는 거. 얘 이름이 이제 여린 히읗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2개가 됐을 때 히읗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체자를 봅니다. 이체자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지금 거기에 설명이 된 것처럼 이체자는 이 체자가 몸체자고 이자가 다를 이자야. 그러니까 생김새가 달라.
모양이 다른 글자를 이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가획 X라고 되어 있지?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얘는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체자 3개. 예디응, 리을, 반치음. 예디응, 리을, 반치음. 그럴 때 뭘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예디응을 주의해야 돼. 예디응이 위치가 어디야? 기역이랑 같은 위치야. 아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잘 발음이 안 되는 거지 뭐. 아니죠. 현대국어에서 이응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기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시 예디응, 리을. 리을을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반설음이라고 합니다. 거기 삼각형, 세모를 반치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 리을은 반설음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자음 17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 이것도 있다. 지금 뭐 거기까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두 번째 중성. 중성 옆에다가는 모음이라고 써주세요. 굳이 필기 안 해도 되겠다. 중성도 이원적 구조입니다. 이원적 원리야.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상형. 지금 자음에서의 상형은 발음 기관을 본떴다고 얘기를 했어. 다시 자음에서의 상형은 발음 기관을 본뜬 거야. 지금 우리 몸에서 발음 기관은 뭘 말하는 거니? 발음 기관 하면 소리가 나오는 부분인 거니까 입이야, 입. 그거를 본떠서 만든 게 자음인 거죠. 그래서 과학적 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성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음의 경우는 얘도 상형인데 뭘 상형하느냐? 얘는 천지인 삼재.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얘는 철학적인 거야. 지금 천지인이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을,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를 천지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구성요소 세 가지 재료라고 해서 천지인 삼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그래서 세 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세 개를 통해서 그거를 본떠서 이제 모음을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아래아랑 으랑 이를 조합해서 초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초출자는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단모음. 초출자 단모음. 거기에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씩 더 쓰는 거야.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씩 더 씁니다. 그래서 제출자가 되는데, 그럼 제출자는 이중모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 자음하고 모음 모두 상형의 원리를 통해 기본자를 만들어. 맞아? 그래서 자음에서는 5개를 먼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모음에서는 3개를 먼저 만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자음의 경우는 가획의 원리로서 다음 글자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상형의 원리로서 지금 그거를 바탕으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합용의 원리야. 지금 1 상형의 원리가 되는 거고 모음입니다. 2가 합용의 원리예요. 합용은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서로 다른 글자를 어울려 쓰는 것이 합용이야.
합용은 서로 다른 글자를 어울려 쓰는 것이 합용입니다. 그래서 모음의 경우는 상형의 원리와 합용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합용 보면 11 그 다음에 X 했지. 그러니까 만든 글자에 해당하지 않고 합용은 바로 뭐라는 거야? 글자를 운용하는 원리입니다. 합용은 글자를 활용하는, 운용하는 원리야.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을 볼게요. 밑에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면 지금 여기서 초성, 중성, 종성 얘기했던 거니까 당연히 이제 종성도 뭐가 오니? 종성도 자음이 오죠. 그러니 거기에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쓴 거예요. 아, 우리 앞에서 만든 글자, 초성에서 만든 글자, 종성에서 그대로 한 번 더 쓴다야. 다시 종성, 부용, 초성은 초성의 것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초성의 것을 종성에서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표기원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한글 맞춤법 할 때 표기원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표음적 표기, 두 번째는 표의적 표기. 다시 표기원리, 글자를 쓰는 원리입니다. 두 가지, 표음적 표기와 표의적 표기가 있어.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는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표음적 표기죠. 그 다음에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아니지. 어법에 맞게 적는다. 이게 표의적 표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원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거냐?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표음적 표기야. 다시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표음적 표기야. 소리대로 적는다고. 그럼 이 소리대로 적는 거 관련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소리대로 적는 거 대표적인 거 두 가지. 하나가 지금 이제 종성, 부용, 초성에서 그 다음에 볼 거야. 거기에 팔종성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소리대로 적는 대표적인 거 하나입니다. 중세국어가 표음적 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두 가지야. 중세국어가 기본적 표기 원칙이 표음적 표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팔종성법입니다. 팔종성 가족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지. 팔종성 가족용. 이렇게만 써도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소리대로 적는 거.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뭐와 유사한 거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유사한 거죠. 발음되는 거. 현대국어에서는 몇 개가 발음돼? 7개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런데 팔종성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 두 가지가 다르죠. 시옷과 예디응.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시옷과 디귿을 종성에서 구분했다는 거야. 소리대로 적었다는 얘기는 시옷과 디귿을 발음으로써 구분했다. 그럴 때 거기 예외를 보니까 용비어천가 예외 있어. 이 용비어천가의 예외가 바로 그 단어. 우리 서경별곡 할 때 서경별곡에서 다른 여성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뭐였어? 서경별곡에서 다른 여성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 그렇지. 원래의 표기가 이거야. 그래서 고질, 거기에 이제 서경별곡을 보면 고질 꺾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고잘이라고 되겠지. 어쨌든 이제 뭐 모음절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지읒이 왜 나타났냐? 얘 기본형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읒은 요 팔종성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팔종성에 따라 적으면 어떻게 적냐면 시옷이라고 적습니다. 얘를 팔종성 따라 적으면 시옷이야. 그런데 용비어천가에 보면 이렇게 써. 용비어천가에 그 지금 팔종성법 예외라고 해서 지금 용비어천가랑 월인천강지국 얘기했는데 여러분 수준에 접할 건 용비어천가인데 용비어천가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죠? 계속해서 지금 표음적 표기 여은아 나한테 얘기해줘. 화병 중간에서 화병 원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랑 어가 있는데 이거 아니죠? 어디? 네, 이건 아니죠. 그런 거를 더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봅니다. 지금 이제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표음적 표기라고 얘기했어. 그 중에 하나 팔종성법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소리대로 적는 이어적기야. 중세국어가 표음적 표기를 보여주는 두 가지가 하나는 팔종성법이고 하나는 이어적기입니다. 그럼 이어적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어적기, 표음적, 그 다음에 끊어적기, 얘는 표의적. 그래서 끊어적기가 어법에 맞춰 적는 거, 그 다음에 형태를 밝혀 적는 거.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를 넘어오면서 끊어적기가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듭적기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 사람이 얘를 끊어 적으면 사람이 얘를 거듭적기에 따라 적으면 사람미 받침을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거듭적기는. 그래서 이 거듭적기는 언제 나타나느냐? 근대국어의 특징입니다. 거듭적기는 근대국어의 특징. 적기야, 적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팔종성법 오른쪽에 보면 유인물에 지금 나란히 쓰기, 가로로 쓰기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쓰기라는 말하고 적기라는 말을 구분해야 돼. 쓰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글자 운용입니다. 쓰기는 글자 운용이야. 글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쓰기야. 적기가 바로 이제 표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 적기가 표기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얘를 한자어로 얘기하면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듭적기는 중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철이 뭐냐면 철자 할 때 그 철이야. 철자. 그래서 표기와 관련되는 게 철인 거고, 그 다음에 쓰는 건 글자를 운영하는 거여서 지금 이제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에 나라는 쓰기, 나란히 쓰기는 병서예요. 나란히 쓰기가 병서야. 야, 요거 적었어? 요거 지울게. 요거 지운다. 병서가 나란히 쓰는 거야. 연서가 이어쓰기. 그런데 이게 이어서 어떻게 쓰는 거냐고? 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병서는 옆으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하병이 무슨 뜻이었어? 하병이 무슨 뜻이었어?
하병이 무슨 뜻이었어? 아까 하병 내가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글자를 쓰는 걸 활용하는 걸 하병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하병병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야. 그래서 어두자음군. 요게 이제 하병병서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거. 하병이 무슨 뜻이라고? 서로 다른 거를 어울렸을 때가 하병이야. 하병은 서로 다른 거. 그래서 병서는 나란히 쓰는 거.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어두자음군하고 관련되는 거야. 근데 현대국어에는 어두자음군이 있어 없어? 현대국어에서는 없죠? 어두자음군이 없어? 초성의 자음 여러 개가 못 오지? 대신에 어디에서 와? 우리도 여러 개 올 수 있는 데가 있어. 현대국어에서도. 자음이 여러 개 올 수 있는 거 딱 한 군데 있잖아. 어디야? 도윤아 어디야? 어? 다음에 배드민턴 하고 와. 현대국어에서 자음이 여러 개 올 수 있는 곳은 종성이죠. 겹받침.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병병서 봤으니까 또 뭐도 있냐면 각자병서라는 말이 있어. 각자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된소리입니다. 각자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된소리입니다. 쌍기역, 쌍시옷, 쌍디귿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병서지. 쌍히읗도 있죠. 중세국어를 보면. 그 다음에 연서. 연서는 이제 밑으로 쓰는 거야. 밑으로 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 순경음이 다 연서입니다. 순경음이 다 연서야. 거기 다 있네요. 그래서 순경음이 다 연서고 병서에는 각자 병서와 하병병서가 있는데 하병의 의미와 연서의 의미, 그 다음에 뭐 병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 필기한 것 중에서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중세국어 하면 모음조화는 절대 빠뜨려서는 안 돼. 왜? 현대국어보다 아주 잘 지켜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에서조차 모음조화가 지켜집니다. 일반적인 단어에서조차. 대표적인 게 서르야, 서르.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그래서 지금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게 아래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소실되면서 모음조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올게요. 지금 그래서 글자에 대한 설명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유인물의 빈칸을 채우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여기서는 언어의 역사성이죠. 언어의 역사성. 그래서 언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라는 거.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데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법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음운 규칙이나 문법. 그러니까 사실 모든 요소들이 다 변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래, 이것도 얘기해 볼까? 여기 좁쌀 있지? 지금 쌀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때의 비읍이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어두정근의 흔적이에요. 지금 중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지금 현대국어랑 어떤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보는 거여서 중세국어의 흔적 또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쌀과 관련돼서 좁쌀, 햅쌀, 찹쌀 여기서 이제 비읍받침 이것이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 어두잠군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어두잠군이 실제 어떻게 됐다? 다
발음했다는 거예요. 초성에서 자음 여러 개를 발음했다는 겁니다. 마치 모처럼 현대국어에는 어두장군이 사라졌어.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요게 이제 어두장군에 해당하는 거고, 자음이 여러 개 오는 것. 그러니까 중세국어 당시에는 지금 어떻게 추정만 할 뿐인 거지 지금 다 발음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두장군이 결국에는 뭐로 바뀌니? 뭐로 바뀌어? 어두장군이 뭐로 바뀌어? 된소리로 바뀌죠. 다시 이 어두장군이 된소리로 바뀌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두장군에서 발음됐던 거랑 된소리가 유사했나 보다. 그래서 이 어두장군이 된소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문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 의문하면 무조건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야. 다시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야.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소리의 길이인 거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볼게요. 현대국어와 의문 표기상의 차이점. 일단 중세는 고려시대부터 16세기 말, 그러니까 임진왜란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하는 거. 이거 시기 꼭 기억해야지. 그럼 고려시대 이전은, 그러니까 신라시대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고대국어가 되는 거예요. 신라시대까지가 고대국어가 되는 거고 고려부터가 중세국어가 되는데, 고려부터를 중세국어라고 보는 이유가 신라시대 때의 서울이 수도가 경주였죠. 저 밑에 지방이야. 그런데 고려의 수도는 어디야? 개성이야. 중부지방으로 옮겨지지. 그래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해. 그래서 중세의 시작을 고려로 봅니다. 그럴 때 다시 이 중세국어는 둘로 나눠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눕니다. 요거의 기준은 한글 창제야.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글자가 없었던 거고, 한글이 만들어지면서부터가 우리의 글자.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라고 하면 한글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중세국어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제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야. 순경은 비읍. 얘는 만든 글자 28개 해당돼서 해당하지 않았어. 해당하지 않은 거지.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쓰였고 지금은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사라진 4개가 어떻게 됐어? 사라진 글자 4개? 지금 뭐 어디 있어? 하나죠. 하나, 둘, 반치음 셋, 그 다음에 여린이유 셋, 4개. 그래서 반치음 아래야, 반치음 또 있네. 여린이유. 하나가 뭐가 있지? 그래요. 맞아. 이렇게 4개가 지금 사라진 글자. 28개에서 지금 24개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순경은 거기 이제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V 발음, 이게 순경은 비읍의 경우는 V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성음이야. 유성음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 거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거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 어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좀 띄어써야 돼. 띄어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아역비 여겨서 얘를 어떻게 나이라고 이제 발음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얘가 이중모음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단모음이 10개예요. 현대국어의 단모음이 10개. 이, 에, 으, 어, 아, 우, 오, 이, 예.
그러면 지금 중세국어에서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래. 뭐겠어? 뭐겠어? 아래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곱 개가 중세국어 시기에 뭐였다? 단모음이었다. 현대국어에서의 단모음 10개야.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중세국어에서의 단모음입니다. 그런데 요거 아래하는 없어졌으니까. 그럼 저것이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단모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근대국어는 그런 식이에요. 과도기야. 그러니까 중세국어에는 있었지만 현대국어에는 없었어. 그럼 언제 없어졌겠어? 근대국어 시기에 사라지는 거야. 다시 중세국어에는 없지만 현대국어에 생겼어. 그럼 어떤 데 생겨나? 근대국어 시기에 생겨나는 거라고. 근대국어는 과도기로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 지원아, 거듭적기라는 거.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어두장군. 그럴 때, 된소리 하나의 점 어두장군 아닌데, 지금 요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각자 병서, 그러니까 합용병서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학교에서 한번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면 얘를 어두장군으로 설명을 했는지야. 어두장군 설명했는지. 왜냐면 얘는 된소리대기를 뜻하거든. 여기의 시옷은 된소리대기를 뜻해. 그래서 얘가 내가 배울 때는 얘도 어두장군으로 배웠어.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연구에 따르면 얘는 그 당시에 된소리를 발음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어두장군으로는 이렇게 비읍계열, 비읍시옷계열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어두장군의 비읍계열하고 비읍시옷계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예전에는 시옷계열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도 어두장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이거 선생님이 한번 여쭤봐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모음주화가 현대국어보다 잘 지켜졌는데 지금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성질인 거고 이거 주의해야죠. 이는 중성모음이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있는 거는 모음주화가 지켜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모음주화가랑 무관한 거야. 예를 들어서 고2 얘는 모음주화 여부를 따질 수가 없는 거라고. 얘가 중성모음인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주화가 잘 안 지켜지는데 뭐 때문이라? 뭐 때문이라? 아래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말 나왔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비분절음은 나왔네. 비분절음은 분절이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분절이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에는 분절 의문과 나눌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나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거, 기억, 이런 것들이야.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비분절 의문에 이제 바로 현대국어에 따르면 소리의 길이가 이제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거지.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얘를 운소라고 합니다. 비분절 의문을 운소라고 얘기를 하고
분절 음운을 음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분절은 쪼갤 수 있는 거야.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비분절은 나눌 수 없는 거. 대표적인 게 현대국어에서는 뭐라? 소리의 길이라. 그래서 중세국어는 소리의 높낮이 이거 외워야 돼. 현대국어는 뭔데? 소리의 길이야. 소리의 길이, 음의 장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음의 길이? 뭐라고 되는 거야?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가 있으면 이를 글자 왼쪽에. 왜냐면 예전에는 세로 쓰기 방식이었어. 이렇게 서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적죠.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로 쓰기를 할 때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는지 오른쪽에 점을 찍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글자 바로 옆에 그 다음 글자가 밑에 있는 거니까 글자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방점을 의미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헌 자료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글자의 왼쪽에 찍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방점인지가 불분명해지니까. 이거에 방점을 찍어서 표기를 했대. 중요한 건 표기를 했어. 현대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는 표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 길게 발음한다고 우리 이렇게 쓰지 않잖아. 반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세국어는 이 비분절 음운을 어떻게 했다? 표기에 반영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성조랑 방점을 같은 거라고 처리해 주세요. 성조와 방점을 같은 거로 처리해 줍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성조가 사라졌어. 그럼 뭐도 사라지는 거야. 성조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 방점도 사라지는 거야. 그럼 문헌 자료에서 방점이 안 쓰였네. 문헌에 방점이 없어. 그럼 뭐도 없어진 거야? 성조도 없어진 거야. 그럴 때 입성을 주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입성도 성조라고 공부를 하고 있네. 지금 우리는 입성도 성조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인물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성조는 뭐라 그랬어?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입성 봅니다. 입성은 뭐라고 돼 있어? 끝을 빨리 닫는 소리야. 그러니까 짧게 발음 아니지. 끝을 빨리 닫는데 짧게 발음이 아니야. 미안해. 빨리 끝 닫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빨리 닫는다는 얘기는 이게 소리의 높낮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성조하면 평성, 거성, 상성 요 세 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서마다 달라. 근데 지금 우리 유인물에는 입성을 지금 성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는 입성까지도 지금 이제 성조에 해당하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입성은 빼고 있다. 왜?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점의 개수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점의 개수와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에서 주의할 게 상성이에요. 아까 전에 좁쌀, 햅쌀, 찹쌀을 통해서 어두자음근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했지? 지금 요 소리의 높낮이의 흔적은 상성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상성은 현대국어에서 긴 소리에 해당돼. 그러니까 요 소리의 길이는 현대국어에서의 소리의 길이는 뭐라는 거야? 성조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현대국어에서의 소리의 길이는 성조의 흔적이야. 됐죠?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점의 개수, 그다음에 평성 낮은 소리, 거성 높은 소리,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이 상성이 소리의 긴 소리로 남게 된다는 것. 다음 페이지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표기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칠판 보시면 방점 표기가 17세기 근대 국어 시기에는 완전 사라졌대. 그럼 방점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도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야. 방점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성조도 사라진다는 거. 계속해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모음으로 조사나 어미 이거 묶어서 이제 뭐가 되는 거니?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방식, 연철, 이어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이어적기 방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종성법, 음절 말에서 그렇게 예디음, 시옷하고 예디음 주의해야죠. 8개만 발음이 됐다. 그래서 팔종성법.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이 그 당시의 대표적인 표음적 표기, 중세국어가 표음적 표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현대국어를 보면 각 음절의 받침 위치를 지켜 적는 끊어적기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어적기가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끊어적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한글 맞춤법을 보면 표음적 표기의 원리와 그 다음에 표의적 표기의 원리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팔종성법의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관련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상의 차이점입니다.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해서 고유어의 비중이 컸다. 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람, 뇌, 온, 지문, 이런 단어들, 그래서 고유어의 비중이 컸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또 보면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에서 온 외래어가 존재한다. 이거 용사죠? 바툴, 붓, 먹, 투먼, 두만강. 현대국어,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던 고유어들 중 한자어로 대체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저게 강자잖아. 뇌산자, 일벽 백자, 천자 어떻게 썼지? 이건가? 이거 하자?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맞아요? 몰라. 너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 지금 뭐 한 시간 아니니까 알아서 다 보겠지 뭐.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강, 산, 백, 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한자어로 대체된 것들이 많고, 서구에서 온 외래어가 많죠. 뭐 카메라, 버스.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어휘의 의미가 달라진 것들. 이걸 이제 의미 변화라고 하는데, 옆에다 적을까요? 의미 변화 양상. 의미 변화 양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 그래서 우리가 그 문헌 자료에서 주로 보는 게 의미가 축소가 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동이 된 것들이 이제 주로 보는 거고, 확대가 되는 거는 아마 그 문헌 자료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세종어조 훈민정음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문헌 자료를 보면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값이 나가다는 의미였으나 현대국어에는 값이 저렴하다 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의미 변화 양상, 확대, 축소, 이동 중에서 얘는 뭐가 되겠어? 싸다는. 얘는 어떻게 봐야 돼? 싸다는. 다시 의미 변화 양상이 확대, 축소, 이동이래.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의 싸다는 중세국어에는 값이 나가다인데 지금은 값이 저렴하다야.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지. 그럼 얘는 의미의 이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싸다는 의미의 이동. 그 다음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상의 차이점. 앞에서 표기, 그 다음에 의문,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문법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중세국어 문헌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어떤 변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현대어 풀이를 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교과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문제 낼 때는 현대어 풀이를 넣어주겠지만 저는 이제 정규 수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중세국어는 중세국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중세국어에서 어떤 문법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대어 풀이랑 중세국어랑 같이 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교과서에 있는 문헌의 경우는 현대어 풀이를 안 줄 수 있으니 내신에서는 만큼은 필요한 것들은 꼭 외우셔야겠다. 봅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상의 차이점. 이거 중요하죠? 주격조사는 이만 있었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주격조사에 뭐가 있어? 이, 가가 있죠. 때에 따라 다르게 쓴 거야, 이 가. 그러면 이 가는 보통 언제 나타난다?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이제 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만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거 기억해야죠.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봅니다. 자음 받침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로. 요 아들의 경우는 모음주어가 지켜졌네. 맞죠? 그러니까 중세국어 시기에는 모음주어가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서 한 단어에서도 모음주어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연천해서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들이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모음 이, 그러니까 지금 자음 뒤에서는 이 형태로, 그 다음에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로 오는 거야. 모음 뒤에서는 이제 짝대기로 오는데 모음이나 반모음 이에 해당하는 거 야, 여, 요, 유.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것이 이런 거야. 야, 여, 요, 유. 이런 것이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반모음 이로 끝난, 주의할 때 이거야. 이것뿐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모음이 이로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뛰다에서 예를 보면 우리가 중세국어는 글자 운영 원리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합용의 원리가 되는 거지. 우랑 이를 결합해서 썼던 거니까. 근데 뭐로 끝났어? 얘 이거로 끝난 거잖아. 얘는 이거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 선생님 얘는요? 그럼 당연히 얘도 이거로 끝난 거라고 봐야지. 이해했어? 그냥 딱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지금 끝에 요걸로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끝난 체언 뒤에서는 생략, 요거를 다른 말로 영형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물론 아비도 보면 되지만 이거를 보는데 왜 이거를 보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문헌자료 우리가 보통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를 보거든. 이 불휘라는 단어가 용비어천가에 나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뿌리가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 외에 모음일 때는 짝대기. 그래서 얘랑 좀 구분을 해야 돼. 왜랑 구분해야 되는 거냐면 때에 따라서는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왜냐? 얘는 이어적기를 하기 때문에 짝대기 2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이응이 달려있는 2로 나타나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겠다. 이게 이제 원래는 반모음 2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짝대기가 안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얘는 붙여라고 해서 이렇게 써. 이거 잘못 얘기했다. 내가 이거 잘못 봤네. 반모음 2로 끝난 거래. 그러니까 반모음 2로 끝났다가 사실은 좀 그렇게 한데 그냥 2로 끝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요거 반모음 2로 끝난 것이 이렇게 2로 끝나는 거, 이렇게 2로 끝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야여요유 이거 지워주세요. 왜냐면 야여요유는 반모음이 앞에 있는 거거든. 야여요유는 반모음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반모음 2로 끝난 거라고 했으니까 다시 야여요유는 반모음이 앞에 있는 거. 계속해서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이, 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 형태라고 하죠. 이가가 이제 이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때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른 형태로 쓰이는 거. 그 다음 목적격 조사 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기 부분은 아직 학교에 설명 안 해준 거잖아. 지금 요 유물 다 보는데 학교에서의 설명랑 제가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른 게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 이제 동그라미 2번 목적격 조사는 모음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받침이 없으면 리을이 오는 거고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요거를 주의해야지.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관형격 조사 시옷. 그래서 요거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면 요거를 살펴볼 거예요. 관형격 조사는 시옷인데 아마 요거까지는 안 외워도 될 거야. 왜냐면 요거를 외워서는 문제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쓰인다는 건 기억해 하셔야 돼.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관형격 조사가 쓰이는 거냐? 이것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요거는 보통 보기를 통해서 주어줄 거야. 그럴 때 이건 알아야겠네. 유정명사, 그 다음에 무정명사는 이제 기억하는데 요 유정과 무정의 차이는 의지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유정은 의지가 있는 거야. 의지가 있으면 유정, 의지가 없으면 무정이야. 그러면 그 의지가 있고 없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때의 의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느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유정명사,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면 무정명사. 그래서 강아지는 유정명사고 꽃은 무정명사입니다. 됐죠? 그럴 때 동그라미 한번 계속 봅니다. 요거
관용격 조사의 기능은 없어졌어. 그런데 어떤 흔적이 뭐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사이소리에서의 흔적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 관용격 조사 시옷은 사이소리의 흔적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관용격 조사 시옷은 사이소리에서의 흔적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마지막이네요. 명사용어미 옴음이죠? 명사용어미 옴음을 모음조화에 따라서 사용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미음, 요거는 크게 뭐 쟤랑 비슷하잖아. 옴음이랑 비슷하잖아. 기. 그러니까 봐봐. 중세국어에서 명사용어미 기가 사용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이 명사용어미 기는 언제?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거야. 여기 나오네요. 미안. 기는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끝 무렵에 나타나, 끝 무렵에.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는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거 주위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그렇다는 얘기는 중세국어 시기에 기를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기를 쓴 거야, 안 쓴 거야?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대. 그럼 기를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죠. 중세국어에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이렇게 보면 일단 중세국어와 관련된 제자원리부터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마무리가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